안녕하세요. 짱가몽입니다. 보며 들으며 TV의 짱가몽입니다. 삼국지 병법 유비구이 지난 시간까지 11번째 시간에 다 읽어드렸습니다. 이 삼국지 병법 책은 다른 책하고 달리 이 삼국지에서 나오는 그 이제 고사나 그런 스토리들을 병법으로 연결시켜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경영에 접목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작가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책의 끝 부분이 끝나면 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제 조직, 통솔, 활로 이런 이제 뭐 제목으로 경영과 접목을 시키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2권부터 뭐 15권 다 마찬가지지만 삼국지 병법을 다 끝내고 나면 보통 이제 한 22챕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챕터씩 읽어드리면 11번에 이제 끝나게 되고 마지막에 12번째는 이제 삼국지 병법 경영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제목에 조직, 통솔, 활로 뭐 이런 제목으로 이제 경영과 그 병법 경영을 이제 접목시켜서 저자가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한번 그것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병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옛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과 옛날은 시대만 다를 뿐이지 거기에 인간 군상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거의 다 똑같습니다. 자, 조직과 경영. 하나의 왕조가 쓰러질 때 거기엔 갖가지 원인이 있다. 후한의 결정적 붕괴는 환건당의 봉기가 그 원인이 되었다. 물론 그 전에 환관의 바로가 있었지만 환건난이 원인이라는 데는 이론이 별로 없다. 그러나 장각의 환건당은 도교의 일파인 태평도를 바탕으로 한 민중의 엄청난 에너지 폭발이었는데도 실패하고 말았다. 어째서일까? 경영이 없었기 때문이다. 경영은 연출이라는 말이 있다. 경영도 연극의 연출이나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공통되는 점이 있다. 즉, 어떤 목표 아래 갖가지 소임을 가진 자가 하나의 지도 방침을 조차 총력을 발휘하고 더욱이 정연한 질서와 템포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하여 연극에는 각본이 있고 음악에는 악보가 있듯 경영에는 마무리까지의 계획이 필요하다. 환건당은 이것이 없이 난맥 봉기에 지나지 않아서 정권의 조직력에 쉽게 눌리고 만 것이다. 계획 입안 비결. 계획은 각 부서의 업무 추진과 부서 상호 간의 연계 근거를 마련해주고 또한 빈틈과 중복이 없도록 만들어야 하며 그것은 지휘자의 지휘 기준이 된다. 계획을 세울 때에는 우선 대국적 견지에서 큰 줄거리를 고안한다. 큰 줄거리 없이 계획 입안에 착수하면 대국을 놓치기 쉽다. 계획 입안 과정은 1. 목표 확립 2. 방침 결정 3. 방침을 수행하기 위한 지도 요령 결정 4. 각 부서가 맡을 일의 세부 계획 대략 위와 같은 순서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처음부터 각 부서의 행동, 업무를 생각하면 큰 방향을 그르치기 쉽다. 이상의 계획이 확정되면 그 순서대로 차례로 실행한다. 이때 중요한 점은 예정된 레일을 충실히 달리는 일이다. 비록 잘못하여 탈선하더라도 곧 본디의 레일로 되돌이지 않으면 안 된다. 무릇 계획이라는 것은 예상대로 되기가 드물기 때문에 지휘자로선 실정에 적응되도록 계획에 알맞은 개변을 가하여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계획의 근본 목적에서 일탈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계획과 실시 결과를 비교하여 교훈을 찾아내는 일, 흔히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다음의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 꼭 필요하다. 장각의 환건당 봉기엔 애당초 이러한 계획이 없었던 것이다. 경영은 조직의 효과적 운영. 도산에 빠진 회사가
사장의 교체로 이상하리만큼 재기하는 일이 있다. 그것은 그 사장의 개인적 실력이 앞서 사장보다 월등히 뛰어났기 때문인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도 그 사람이 사령탑에 앉아 통수력을 발휘함으로써 조직의 전원이 떨쳐 일어나 회사가 가진 모든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그 능력을 기업 목적에 집중케 하여 흑자 경영으로 바꾸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000명의 사람이 저마다 2배 더 힘을 내면 2000명의 힘이 되고 또 지금까지 10군데로 분산 지향되고 있었던 힘을 꼭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한 군데로 모으면 특별히 새로운 노력은 하지 않더라도 열갑절의 성과를 내게 된다. 얼굴, 돈, 사업 수단, 기술, 아이디어는 사장이 지녀야 할 중요 조건이지만 회사가 커짐에 따라 사장 개인이 아닌 힘의 비중은 줄어들고 경영자로서의 통솔력이 문제된다. 이 통솔력이 바로 경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도자는 경영을 할 줄 알아야 한다. 평범한 사람을 큰 힘을 쓸 수 있게 만드는 조직. 오자는 말했다. 키 작은 군졸에겐 창을 들리고 키 큰 군졸에겐 활을 들린다. 조직 안에 있는 자의 고뇌는 조직이라는 기구의 한낱 톱니바퀴가 되어버려 무미건조한 메일을 보내게 된다는 점이다. 만일 사원을 이런 심정에 빠뜨린다면 아무리 조직을 갖추고 시설을 정비하더라도 조직으로서의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셀러리맨의 보람은 개인으로선 엄두도 못 낼 대조직, 대자본, 거대 시설을 움직일 수 있다는 데 있고 혹은 이것을 배경 삼은 신통력을 발휘하는 데 있다. 개인이 융자 신청한다면 1만 원도 빌려주지 않을 은행이라도 대조직의 격리 과장으로서 간다면 1억 원이라도 기꺼이 융자해준다. 평범한 사람들의 집단이라도 요령 있게 조직하면 빼어난 힘을 발휘한다. 조직체의 3대 근본 원칙은 집단을 행동, 업무 분야별로 구분하는 일, 그 집단을 한 사람의 명령으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두는 일. 3. 각 분야에 가장 알맞은 자를 배치하는 일이다. 이것은 야구 시합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콘크리트가 단단한 것은 시멘트, 자갈, 모래가 알맞은 분량으로 배합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동탁이 천하 권리를 잡은 이유. 인물 평가여 어찌됐든 동탁이 난세 초기 천하의 실권을 잡은 일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동탁은 낙양 입성 때 보병 기병을 합쳐서 고작 3천의 병력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는 낙양에 들어가기 전 일단 교외에 있는 백마사에서 은밀히 당과 같은 기치를 부지런히 만들었다. 이 기치를 이용하여 그는 낮이면 당당히 3천의 군세로 낙양에 입성했고 밤이면 어둠을 틈타 그 가운데에 2천을 몰리 다시 백마사로 되돌려 보내버렸다. 그런 반복 행위를 10일이나 계속하여 동탁군이 성 안에 가득 찼다는 인상을 주었고 감히 다른 세력이 동탁에게 도전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강한 자에겐 사람들이 절로 모인다. 관망하고 있던 부동 세력, 이를테면 주인을 잃은 하진의 부하들이 너도나도 동탁 진영에 가담하여 적이 이미 그것을 알았을 때에는 손써 볼 수 없을 만큼 동탁의 힘이 커졌던 것이다. 이유 있는 곳에 인간은 꿰다. 동탁의 다음 성공은 여포를 얻었다는 데 있다. 손자는 그의 병법 용병편에서 말했다. 적으로 하여금 스스로 오게 함은 그것이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적군을 어떤 곳에서 꿰어내려면 그곳에 감으로써 이익이 있다고 믿게 하면 된다. 미끼를 던져주는 것이다. 억지로 일어서려 해도 적은 좀처럼 마음먹은 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법이다. 파이프 속의 가루는 밀면 막히고 빨아내면 확 뚫린다. 동탁은 이익이 가지고 있는 흡인력을 이용했다. 덕과 신의, 인간적 매력, 난세, 현대의 각박한 기업 환경은 전혀 기반 없는 인물에게도 기회를 준다. 삼국시대에는 유비현덕의 등장이 바로 그것이다. 유비의 특색은 그가 거의 없음에서 출발했다는 점이다. 그는 비록 한실의 후예라고는 하지만 그때 그만한 출신 성분을 가진 사람은 한나라가 400년이나 이어온 만큼 수만 명을 꼽고도 남는다. 특별히 빼어난 재주도 없다. 그래도 그는 관운이 장비니 하는 도무지 조직인으로서는 걸맞지 않는 개성이 강렬한 부하를 거느렸다. 이것은 유비가 그런 인물이라도 능히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진수는 유비를
홍의관후라고 평했다. 요컨대 마음이 넓고 의지가 굳세며 도량이 넓어 작은 일에 얽매이지 않는 대인의 품격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다. 초안시대의 진승은 재능이 예사 사람만도 못하고 재산도 없었지만 농민 신분으로서 농민을 배경으로 일어나 왕이 되었다. 그가 왕이 되자 아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그를 찾아갔다. 그 가운데엔 그의 장인도 있었지만 일반인과 다름없는 대접밖에 하지 않아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진승을 난을 틈타 왕을 참칭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자는가. 그런데 벌써 교만해져 어른에 대한 예의를 잊고 있다. 그래가지고선 오래 갈 리가 없지. 그제서야 진승은 사과하며 그의 앞에 무릎 꿇었지만 장인은 끝끝내 뿌리치고 돌아갔다. 장인마저 이런 형편이라 다른 지인들도 모두 흩어져 버려 그를 돕는 자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던 것이다. 지위가 높아지면 무능해지는 자. 지위가 높아짐에 따라 무능해지는 자가 있다. 단순하고 용감한 것만으로는 대장이 되지 못한다. 전쟁론의 저자 풀 클라우제비츠의 말이다. 그러나 지위가 높아짐에 따라 본디 지닌 재능이 줄어드는 법은 있을 수 없다. 지위가 높아짐에 따라 다른 능력이 요구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혹은 깨닫더라도 높아진 지위에 따라 필요한 능력을 마스터하려는 의욕이 없기 때문에 높아질 지위가 요구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무능해진 것처럼 보일 뿐이다. 즉, 지위만이 높아지고 본인의 능력이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높은 지위가 필요로 하는 능력 기준에서 볼 때에는 무능해진 것이 된다. 그 인간 개인을 기준으로 볼 때는 능력이 조금이라도 늘면 늘었지 줄어들지는 않지만 부장으로서 과감히 일하고 있던 자가 누진하여 중역이 되었다. 그런데 그는 매우 소심한 인물이 되어버렸다. 사장이 장기 해외여행을 하게 되어 그 대리 임무를 맡게 되자 노이로제에 걸려 자기가 먼저 입원했다. 지위가 올라가 회사 사정을 잘 알게 되자 두려워져서 노이로제에 걸려 자기가 먼저 입원을 한 것이다. 가령 월급을 받는 몸이라면 매달 월급을 받는 게 당연한 일로 액수가 적다는 것이 불만이지만 급료를 지불하는 지위에 있게 되면 일정한 현금을 일정한 날에 조달하는 일 따위를 생각하면 놀라운 재주로서 자기로선 도저히 해낼 것 같지 않아 그만 노이로제가 되어버린 것이다. 계장은 내일까지의 일을 생각하면 되지만 과장은 내달의 일을, 부장은 내년의 일까지 생각지 않으면 안 된다. 사장은 10년 앞을 예견한 장기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오늘의 일에만 얽매이고 있어 사원이 피해를 입게 된다. 한비자의 역설. 인간의 본성은 악이다. 한비자는 인정 무용에 통어수를 재창하고 있다. 읽고 있는 살이 등골이 그만 오싹해지고 화가 나는 일도 적지 않고 그것이 절대는 아니지만 냉정히 생각하면 깊은 시사를 준다. 그는 군주로서 경계해야 할 6가지를 다음과 같이 분류했다. 1. 권차. 권세를 신하에게 내주거나 해서는 안 된다. 위임받은 신하는 군주가 잃은 것을 백갑절로 하여 활용한다. 신하가 권세를 위임받게 되면 신하의 세력은 증대되어 나라의 모든 자가 그 신하를 위해 일하게 되고 군주는 꼭두각시가 되고 만다. 2번째, 이의. 군주와 신하는 본디 이해를 달리하는 자로서 신하가 진정을 충성을 바칠 까닭은 없다. 신하는 이익을 얻자면 군주의 이익을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 악신은 적과 손을 잡든가 국내에 있는 방해하는 자를 제거하든가 군주로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외교에 대해 짓거리든가 하며 속이며 사리를 꾀하며 나라 이익을 생각지 않는다. 3. 사류. 신하가 참언을 하여 군주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면 군주는 무고한 죄로 다른 신하를 처벌하게 된다. 군주는 이것으로 이익을 잃고 참언한 신하는 그 덕분에 이익을 얻는다. 4번째, 유반. 나라에 불리한 사건이 발생했다면 그것에 의해 이익을 얻는 신하를 조사하라. 어떤 신하가 손해를 입은 사건이 있으면 그것에 의해 이익을 얻는 다른 신하를 찾으라. 5번째, 참의. 내부의 세력 다툼은 내란, 나아가선 망국의 원인이 된다. 명군은 내란의 원인을 만들지 않는다. 6번째, 패치. 아국의 군신 이간책을 경계하라. 활로는 오히려 곤란 속에 있다. 조조의 경솔하다 싶은 과단력이 나타난 것이 동탁 암살 감행과 실패 도주였다.
그러나 그는 실패에도 굴하지 않았다. 고경에 빠졌을 때라도 그 진상을 직시할 수 있는 침착성이 있는 자의 머릿속엔 적절한 대책이 떠오른다. 당황하든가 눈을 가리고서 현실과 그 원인을 규명할 용기가 없는 자에겐 활로가 나타나지 않는다. 곤란에 도피하고자 초조해하여서는 안 된다. 곤경타계의 길은 가장 싫은 것에 직접 부딪히는 데 있다. 인간은 쫓겨 막다른 곳에 이르면 흥분되어 눈이 보이지 않게 되고 또한 어디를 가거나 두려워서 상대의 틈이나 약점이 발견되지 않는다. 발견될 까닭이 없는 도주로를 찾아 광분하고 있다면 결국 붙잡히고 마는 것이 당연하다. 곤경에 빠졌을 때 먼저 필요한 것은 사태의 진상을 똑똑히 파악하는 일이지만 가장 강력한 적에 부딪혀 보겠다는 각오를 해버리면 마음이 차분해져 이상하게도 보이지 않던 것이 잘 보이게 되고 약점이라도 비집고 들어갈 틈도 알게 된다. 얼핏 보아 무섭게 여겨지는 것도 부딪혀보면 뜻밖의 약하다. 가장 큰 채권자가 가장 강경하게 복가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동시에 이쪽이 도산하면 가장 큰 손해를 입는 약자이기 때문에 성의를 보여 사정을 잘 설명하고 부탁한다면 이해해 준다. 혁명적 소설 삼국지병법. 힘든 일을 함께한 여러 사람이 뜻을 모아 제목 앞에 혁명적이라는 말을 감히 쓰기로 했다. 삼국지연이 직역본이야 아예 논외로 하고 삼국지연이를 옮김에 있어 현대문 묘사의 장점을 살린 작품을 보면 1930년대에는 구보의 삼국지가 있었다. 그때 그 참신한 문장에 독자들은 눈을 크게 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완결짓지 못하고 말았다. 다음 1960년대에 월탄 삼국지가 나왔다. 이 또한 간명한 현대물으로 1960년대의 독자들에게 환영받았다. 이 무렵 전에서부터 일본 요시카와 에이지의 삼국지가 나돌았다. 대담하게 구성을 바꾼 대목도 있고 픽션도 가미해서 쓴 것이라지만 1930년대의 작품이라 현대 감각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삼국지 연의를 그렇게밖에는 옮길 수 없는가? 우주시대에 걸맞는 삼국지를 쓸 수 없을까? 정치 양상이 다양해지고 산업 사회 양상이 두드러진 현대의 감각에 맞는 삼국지는 만들어낼 수 없을까? 이런 마음으로 삼국지에 도전한 것이 시바다 렌사부로였다. 영웅 여기 있다라는 제목으로 대담하게 황골탈퇴시킨 삼국지를 세상에 내놓은 것이다. 영웅 여기 있다를 읽고 저자는 바로 이것이로구나 하고 무릎을 쳤다. 10의 8까지는 그저 경탄했다. 왜 10의 10 모두 경탄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문헌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 경세 정보 이야기를 다루지 않은 것이 그 하나. 현대 경영에 금원이 될 수 있는 내용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지 않은 것이 다른 하나의 아쉬움이었기 때문이다. 아무튼 시바렌의 현대적 구성, 현대적 템포 빠른 내용에 감탄한 저자는 그 아쉬움을 해소시켜 혁명적인 삼국지를 쓰겠다는 주제넘은 의욕에 가슴이 뛰었다. 국제신문의 1300회가량의 대하소설, 우리나라 삼국시대 이야기를 연재한 뒤 대작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던 터라 저자는 완전히 의욕의 노예가 되어버렸다. 진잠, 소용 등 중국의 그 넓은 땅을 팔방으로 누비고 다닌 정보원 이야기, 경세 경영의 명수 조조가 그들과 긴밀한 접촉을 갖고 중국 천하 제패에 대해 야망을 착착 이루고간 이야기, 동탁이 수도를 손에 쥔 백마사의 비밀 등 혁명적 삼국지를 쓸 수 있는 소재가 하나 둘 발굴되기 시작하자 참으로 놀라운 경영 비결이구나 하는 감탄이 잇따라 쏟아져 나왔다. 이런 훌륭한 소재들을 두고 작가들이 왜 나관중의 삼국지 연의에만 집착해서 그 내용 이상의 방대한 소설 삼국지를 쓰지 않았는가 의아했다. 간홍이 아니라 현실의 바탕을 두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비상한 전략을 써서 중원을 제압한 조조의 참모습을 그려내고 어느 모로는 덕은 갖추었을 망정 난세에는 한낱 범인에 지나지 않았던 유비의 참모습을 그려낼 수는 없었던가? 삼엽의 싸움에서 5의 육손에게 여지없이 참패당한 것이 유비의 능력이 아닐까? 삶이 각박한 오늘날 유비형은 도태되고 조조형은 승승장구한다. 하기야 그때에도 결과는 똑같이 나왔지만 이러한 시대 유비를 선으로 조조를 악으로 그린 삼국지 연의가 얼마나 어필할까? 삼국지의 사실 자체를 왜곡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있는 그대로 쓰되 핵의 추출을 올바로 하면
훌륭한 현대 경략서가 되지 않겠는가. 현대 정치 경영 소설인 삼국지 주춧돌은 마련되었다. 이때 동서문화사의 뜻이 바로 저자의 뜻과 일치됨을 알았다. 동서문화사에서도 이 같은 기획을 하고 있었으며 혁명적 삼국지를 출간해야 하겠다는 간절한 욕구에 강박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저자는 동서의 기획에 부응하는 형식으로 이 엄청난 작업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에서 꼭 밝혀두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있다. 구의, 구색, 구묘 등 각권 타이틀에 대해서이다. 1권 유비, 2권 초선, 3권 조조 등등은 등장인물 중에 한 사람을 뽑아 내세웠으면 곧 이해할 것이다. 또 의는 정의, 의리, 신의들을 뜻하고 색은 여자 이야기를 뜻함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앞에 9구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독자가 고개를 갸웃거리라고 생각한다. 소설 대손자병법에서도 이 소설 삼국지병법과 똑같은 각권 타이틀을 붙였는데 그 머리말에서도 설명했지만 구는 최고를 뜻한다. 구천은 가장 높은 하늘 위의 뜻이다. 따라서 구는 최고, 완벽 등으로 풀이하면 될 것이다. 왜 10이 아니고 9냐는 의문도 일어나지만 10은 절대의 완벽, 즉 인간의 극한을 넘어선 곳에 있는 신이 차지할 자리인 것이다. 따라서 인지 한계에서의 극상을 구로 보는 것이다. 이제 이해되었으리라고 생각한다. 삼국지 경영학, 삼국지 인물학 등 셀 수 없을 정도의 책이 외국에서 저술되었고 우리나라에도 그 대부분은 번역되어 출간되었다. 그 사실만 보아도 삼국지 병법이 얼마나 현대 경영에 큰 전략을 가르쳐주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지구의 몇 분의 1을 차지하는 넓은 땅을 무대로 주인공격인 인물만도 수백 명이 등장하는 엄청난 스케일, 셀 수 없는 많은 사건들,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지혜들, 그 속에 무궁무진, 직용하거나 원용할 현대 경영 전략, 조직 통수 전략 등이 들어있다. 삼국지 연구서가 수백 권은 나올 만한 내용이 내포되어 있다. 산수가 0에서 9까지 10개의 숫자로 우주가 끝나는 날까지의 수에 그 숫자만큼의 제곱, 그리고 영원히 1년 번호를 매겨가도 끝없듯 삼국지의 내용도 무한한 원용의 값어치를 지니고 있다. 2000년이 지나도 빛이 바래기는커녕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더 그 진가가 입증되는 것이 삼국지이다. 평생에 3번은 읽어야 하는 것이 삼국지라고 김동리님은 말씀하셨고 쟁쟁한 정치가 정치 술수의 화신이라고까지 평을 받은 Y씨는 기자들이 빼어난 정치 수술을 지니시고 정계를 주문다는 평이 있는데 그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는 질문을 했을 때 나는 삼국지를 5번 읽었다는 한마디로 대답했다 한다. 삼국지의 값어치를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라 할 것이다.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의 성공을 빕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도 한번 마지막에 있으니까 소개시켜 드리자면 허문순 씨고요. 1934년 강원도 홍천에서 태어났고 춘천사범대학, 경남대학에서 불교학을 수학하고 희망 편집을 역임, 1962년 동아일보의 3번째 사람으로 당선, 문단에 데뷔했고 대하소설 대신라기를 발표하고 한편 대망, 전쟁론, 프레지던트 등을 번역, 편집, 주관했습니다. 현대 경영연구소 고문을 역임했습니다. 그래서 요 삼국지 병법은 상당히 독특한 경영 전략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1권 삼국지 병법 1권 유비구의를 12번 만에 이제 책을 보면서 읽어드렸습니다. 짱가몽에 보며 들으면은 고전이나 역사, 속담, 좀 오래된 얘기들을 재미있게 풀어서 설명드리고 또 책을 보면서 읽어드리는 TV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으로 12번째입니다. 12번째. 그래서 12번째로 유비구이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삼국지 병법 제2권 초선 구색 또 책을 보며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